아침 찬바람에 집을 나섭니다. 찬 기운이 몸을 감싸고 쌓여있는 눈과 앙상한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몸은 추워도 머리는 맑아지니 아침에 감사하고 날씨에 고맙습니다. 매일 화창한 날씨보다 눈이 오고 비가 오니까 일상이 더 감사해집니다. 옆에서 함께 걷는 노견이 힘을 내니 저도 더욱 힘이 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네, 오늘 첫 곡 He Will Have to Go, Jim Reeves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먹고 출근, 요즘 또 재택근무 많이 하시니까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와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신없이 일어나서 부랴부랴 일터로 나갈 때는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놓치고 실수하고 덤벙대기 바쁜데, 조금 먼저 깨어서 천천히 침대 정리하고 차 한 잔 마시고 하루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시작하는 그런 날은 여유롭고 잔잔한 그런 하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다뤘던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타이탄의 아침 습관에 나온 공통된 아침 습관은 바로 여유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각자 모닝 루틴은 달랐지만 그 안에 여유로움이 깃들여져 있었던 건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그러죠. 시작을 여유롭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하는 대부분 일들은 큰 실패나 착오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조금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카드가 왔어요. 이사도라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주중에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외된 그런 느낌도 조금 받는데, 이렇게 또 저에게 제가 살아있음을 또 여러분이 계심을 알려주시는 이런 소중한 카드, 엽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서라고 하면 이상하죠? 이 손글씨도 적어주신 이런 정말 고마운 사연들이 또 저를 더 기운내서 방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사도라님. 자, 행복한 주말 오후에요. 내 인생의 명작과 함께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저와 함께 하실까요? 자, 오늘도 좋은 책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체러티 밴스가 부르는 Let Her Go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지구별 여행자. 누군지 아세요? 지구별 여행자, 유명한 시인이죠. 유시화 시인의 마음 챙김의 시, 역서입니다. 역서. 네. 아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시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인과 작가 그들의 정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는 개인적입니다. 네.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또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굳이, 근데 개인의 어떤 의견이니까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저 역시 개인의 의견으로는 예술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조용히 저만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유시화 시인은 비교적으로 그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그래서 더욱 그 시가 저에게 더 많이 와닿던 것도 있었고요. 그 어린 시절에 저에게 아주 많은 영감을 주고 방향을 제시했던 시인분들, 작가, 이런 분들, 제가 또 일일이 열거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현실 정치 참여로, 뭐랄까요, 제가 흠모하던 짝사랑 상대가 타락했다. 네, 이런 마음까지,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된 그런 기억을 가진 저로서는 그저 유시화 시인만큼은 이 영원한 지구별 여행자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욕심이죠. 저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굳이 뭐 더 시인 말고 직업을 더 가지고 싶으시다면 그가 낸 번역서죠. 저 어릴 때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직업을 가지신 어떨까요? 네, 예전에 누구나 알만한 연기파 배우 한 분이 새 인터뷰에 이런 질문 받았어요. 해가 바뀌어서 한 살 더 드셨는데 여전히 액션과 멜로 연기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막 이렇게 띠가 무슨 띠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연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배우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배우는 직업도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성별조차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배우는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이고 대중이 몰입하기에 불편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감이 많이 갔어요. 60살이 넘은 배우가 멜로 연기를 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 나이야, 이렇게 몰입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뭐 어디에 부동산 100억 대 무슨 빌딩을 매입했다, 이런 기사가 하루 종일 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그런 배우가 노숙자 연기를 한다면 진실성 없게 현실과 또 극을 혼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연기자, 배우, 시인, 이게 앞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걸 뭐라고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저 시인으로 여행하고 춤추고 영혼을 노래하는 그런 시인이길 바라는 유시화 씨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남아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책은 마음 챙김이 필요한 현대를 사는 독자들을 위해서 유시화 시인이 무려 15년 만에 엮어낸 그 역서예요. 마음 시 모음집, 그러니까 편집을 한 거죠. 멕시코의 복화술사, 영국 그 배를 타는 선원, 기원전 1세기의 랍비, 또 이런 평범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신세대 시인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높은 팔로우를 가진, 그리고 노벨상 수상을 했던 파블로 네루다, 그 다음에 쉼버르스카 같은 노벨상 문학 시인, 또 고대와 중세의 현대의 시인들이 이 유시화 시인을 통해 전하는 고요하지만 묵직한 울림,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벨렛 문이 부르는 오킬드 함께 듣겠습니다. 누가 시를 읽는가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를 읽는 것은 현실 너머를 보는 것이다. 눈앞의 세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찾는 것이고 다른 삶과 다른 차원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젊고 늙고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 타인과 나누는 것이다. 시는 삶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시는 우리 안의 불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이 마른 지푸라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럴수록 불이 더 잘 붙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모든 장작불은요, 모든 그 거대한 불은요, 그 마른 장작, 그러니까 지푸라기 이런 것에서 시작할 겁니다. 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든 또 세상에 대해서든 우리가 처음 느꼈을 때 있죠. 꽃을 바라봤을 때, 사랑을 느꼈을 때, 비를 맞았을 때, 그 처음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얘기하고 꿈꾸게 하고, 또 우리는 시 안에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있고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보면 이렇게 오금이 저린 유치하고 손발이 없어질 것 같은
네, 그런 시를 참 많이 아주 그냥 생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그 시절 저는 어떤 그 문학에 대한 갈증, 네, 이런 것들을 유치하지만 그 겉멋은 들었지만 그 시를 통해 달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못 보죠. 네, 그냥 네, 난리도 아닌데 그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가 됐으니까요. 시가 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만 달래줘도 그만이죠. 네, 우리는 시를 너무 멀리하고 너무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이 역근이 유시아 시인은 말을 합니다. 이 시집의 시를 이 시집에 이제 그 출판될 시를 고르고 행을 다듬고 몇 번이나 소리를 내어 읽었다. 그 시가 내 숨결이 될 때까지.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의 숨결 또한 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자체로 나에게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는 마음 챙김의 순간들이었다. 저도 다른 훌륭한 저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공들인 책을 여러분에게 매주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작가의 언어가 저의 그 숨결이 되지 않으면 방송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제가 100%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작가의 생각을 전할 때가 간혹 있는데, 그렇게 방송이 끝나면 공허하고 또 죄책감도 심지어 들고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시아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엮은 이 시들이 내 숨이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공감한 시를 독자들이 그 독자들의 숨이 되는 그런 시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요. 여기에 책에 수록된 짧은 시 한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삶을 사랑해. 마르그리트 듀라스. 나는 삶을 사랑해. 비록 여기 이러한 삶일지라도. 네, 스테파니 포이트리 I Love You 3000 듣고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수예요. 네, 저자가 쓴 책에 실린 서문 전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머릿말이라 그러죠. 이 서문을 전체를 다 소개해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글이 너무 좋네요. 자,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탄생을 주관하는 천사가 상자 하나를 주며 내 귀에 속삭였다. 세상에 내려가 마음이 힘들 때면 이 상자를 열어보라고. 그 투명한 상자에는 시가 들어있었다. 삶의 불안을 느껴 상자를 열 때마다 인간 영혼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시들이 내 앞에 한 편씩 펼쳐졌다. 어떤 시는 비바람을 이겨낸 꽃이고, 어떤 시는 히말라야 산길에서 언발을 녹여준 털실 양말이었으며, 어떤 시는 절망의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나를 받쳐준 손이었고, 또 어떤 시는 번갯불에 섬광을 닮은 새였다. 여기 내 인생의 방에서는 물건들이 계속 바뀐다 라고 미국 시인 앤 섹스턴은 말을 했지만, 내 인생의 방에서는 운율, 단어, 길이가 다른 시들이 계속 이어졌다. 지혜와 통찰력에서 나온 그 시들을 읽으면서 나는 고개의 각도를 돌려 나 자신을 보고 삶의 진실과 마주하고 의문의 답을 찾는 문을 열었으며,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진짜 얼굴이 되는 가면을 벗을 수가 있었다. 당신의 탄생을 주관한 천사가 당신에게 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 천사가 당신에게 부여한 눈썹과 이마의 넓이, 턱의 생김새에 어떤 차이가 있든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운명이 있다. 바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 여러 번의 이사, 무서운 병, 실직 등을 헤쳐나가는 여행자가 아닌가. 별에서 별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그렇다면 영혼 안에 무엇을 지니고 여행하는가? 사랑인가? 그리움인가?
아니면 순간들의 깨달음인가? 마음챙김 명상의 선구자인 존 카바치는 말한다. 바로 오늘의 당신의 삶을 여행으로, 모험으로 보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행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이 책이라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의 제목을 무엇이라 붙일 것인가? 이 여행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따라서 길도 당신 자신의 길이어야 한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여행을 흉내내면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할 수는 없다.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일이며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마음챙김의 소중한 도구이다. 카바친이 설명하듯이 마음챙김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미약한 숨소리일 뿐인 자기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 주위에 있는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두려움, 고통, 질병, 죽음, 전쟁, 자연재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흔들 때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영성이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지구별 여행자 유시화 시인의 마음챙김의 시입니다. 제가 사생활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유시화 시인의 개인사를 온라인을 통해 막 이렇게 막 뒤적 했습니다. 그렇게 애쓰던 중에 발견한 글인데, 제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할까 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자기 이야기 하지 않기로 유명한 인터뷰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2013년도에 작성한 글인데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10여 년 전 나를 찾는 한 여성의 전화가 집으로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걸려온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몇몇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나 대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그렇게 밤낮으로 시달리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무래도 그 한 친구가, 전화를 받은 친구가 그녀와 통화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녀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나의 아내는 잠시 미국 여행 중이었고 나와 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아내의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었다. 아무튼 무슨 사연인지 알기 위해 그날 밤 그녀의 전화를 받은 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가 유시화 본인이라고 해도 그녀는 내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기 남편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편이 누구냐는 내 질문에 그녀는 본인의 남편의 이름은 유시화이며 시인이고 명상서적을 번역해왔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믿지 못하자 그녀는 자기 남편이 낸 책들의 제목을 말하고 과거 그가 살았던 지역까지 말했다. 긴 머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모습도 설명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 그가 바로 나였다. 더 놀라운 일은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까지도 내 아들과 같은 미륵이었다. 아들의 나이도 비슷했다. 물론 그녀는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인 유시화와 정식으로 결혼해 지방도시에 살고 있었고 그 유시화는 출판사들과 책을 만들기 위해 자주 서울에 올라와 혼자 지냈으며 인도 여행도 다녔다. 생활은 간호사인 그녀가 책임졌다. 그 시인은 출판사에서 원고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수입이 전무했다고 한다. 그런데 몇 달 전 새 책을 출간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 유시화와의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걱정이 된 그녀는 출판사에 문의해서 내 연락처를 얻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지내던 정채봉 선생을 포함해 몇몇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나의 소식을 물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모 수녀님은 그 후 나를 이중생활하는 사람으로 단정하다시피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부 사실이었다. 내가 그 유시아가 아니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한 남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시인 유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한 여성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도 내 아들의 이름을 따라 미륵이라고 지었다. 내 책을 자세히 읽은 그는 나의 거처에 대해, 출판사에 대해, 지인들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유시아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의 유시화가 무슨 이유에선지 자기와 연락을 끊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과연 내가 정말로 유시화인지 아니면 유시화 행세를 하고 있는 자인지 잠시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그만큼 그녀의 이야기는 진실했다. 그렇게 긴 통화가 끝이 났다. 그 후 자주 나는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그녀의 남편 유시와의 행적과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누군가 이메일을 보내 그때 춘천에서 만나 함께 여행한 여성이라고 하거나, 인도에서는 더 자주 누군가 내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까지 찾아와 지난 여름에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는 이내 내가 매우 비슷하긴 하지만 그가 아닌 걸 알고는 놀라곤 했다. 그녀에게는 아픈 사연이지만 나는 그 유시아가 나의 분신이라도 되는 듯 잘 살아가길 바란다. 건강하고 멋진 여행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지 말기를, 술도 덜 마시고 남에게 돈 빌리지 말고 선글라스를 훔쳐가지 말길. 나도 이 유시아가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다. 그도 이 이름을 사용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도 나도 언젠가는 껍질에 불과한 유시아의 허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어느 날인가 나는 이 장발머리를 밀고 삭발을 하고 다닐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도 하는 수 없이 삭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멋진 유시아가 두 사람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가. 파블로 네루다.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러나 하루 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거리에서는 포도를 팔고 토마토는 껍질이 변한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소녀는 다시는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 예고 없이 우편 배달부가 바뀐다. 이제 편지들은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 황급빛 잎사귀 몇 개로 나무는 다른 나무가 된다. 이 나무는 더 풍성해졌다. 오래전 껍질을 지닌 돼지가 그토록 많이 변하리라고 누가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가. 어제보다 더 많은 화산이 생겨나고 하늘은 새로 생겨난 구름들을 가지고 있으며 강물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워지는가. 나는 지금까지 수백 개의 도로와 건물들, 그리고 배나 바이올린 모양의 섬세하고 가느다란 다리들의 준공식에 참석했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만나 당신의 꽃향기 나는 입술에 입맞출 때 우리의 입맞춤은 또 다른 입맞춤이고 우리의 입술은 또 다른 입술이었다. 그러니 사랑이여, 모든 것을 위해 건배하자. 추락하는 것과 꽃피는 모든 것을 위해 건배하자. 어제를 위해, 그리고 오늘을 위해, 지나간 날들과 다가올 날들을 위해. 변화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되었다가 다시
입맞춤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공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를 위해 건배하자. 우리의 삶이 시들어가면 그때는 우리에게 뿌리만 남고 바람은 미움처럼 차가워지겠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피를, 시선을 바꾸자. 당신이 내게 입맞추면 나는 밖으로 나가 길에서 빛을 발리라. 나뿐만이 아니라 밤을 위해서도 건배하자. 그리고 영혼의 사계절을 위해 건배하자. 페르난도 페소야, 사물들의 경이로운 진실. 그것이 내가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다. 이 사실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나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나는 적지 않은 시를 썼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이 쓸 것이다. 내가 쓴 모든 시가 그 한 가지를 말하지만 각각의 시마다 다르다. 존재하는 것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말하기에. 가끔 나는 돌 하나를 본다. 돌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돌을 나의 가족이라 부르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는다. 대신 나는 그것이 하나의 돌로 존재해서 기쁘다. 그것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서 좋다.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도 아니어서 좋다. 때로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느낀다. 바람 부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태어난 가치가 있구나. 중요한 것은 엘스파스, 삶을 사랑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에도 내 몸이 바싹 마른 물 항아리처럼 텅 비었을 때 나는 밖으로 나가 레몬나무 옆에 섰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잎사귀 하나의 먼지를 문질러 줬다. 그런 다음 그 서늘하면서도 윤기 나는 잎을 뺨에 대었을 때 소소라치게 놀란 그 강렬한 생기 그리고 향기. 나만의 생, 훌리아 노보아 폴랑코. 그들은 꽂히게 하라.
사람들이 물 주고 걸음 주고 보호하고 찬사를 보내지만 한낱 흙 화분에 갇힌 운명이게 하라. 나는 차라리 못생기고 자신만만한 잡초가 되리라. 독수리처럼 절벽에 매달려 높고 험한 바위들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리라. 돌을 깨고 나와 광활하고 영원한 하늘의 광기와 마주하며 살리라. 시간이 산맥 너머로 혹은 불가사의한 심연 속으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에 휘말리는 위험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자신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일은 순진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기에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므로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배움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변화할 수도 성장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으므로 확실한 것에만 묶여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오직 진정으로 자유롭다. 하지 않은 죄, 마가렛 생스터.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들이 그것이다. 당신이 치워줄 수도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 해주지 못한 힘을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이 담긴 손길,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모두 너무 크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감아주기엔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나는 배웠다. 마야 안젤루.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당신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오늘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유시화 시인의 역서, 마음 챙김의 시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뉴저지에서 손 박사님이 함께 듣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추억하며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 30분에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 챙김의 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많이 다독이고 챙길 수 있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내 인생의 명작 김아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